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난해 금융시장 참가자들을 패닉으로 몰아넣은 양대 사건. 첫 번째는 연준이 끊임없이 사고를 친 거. 두 번째는 그 중국에게 미국이 물론 선거용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관세 부과를 언급하고 또 실제로 관세를 일부 부과하는 등의 미중 무역 전쟁, 이 두 가지 건이 경제랑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악재였고, 이 악영향이 2019년에 파급되겠죠. 경기가 슬로우 다운 될 때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외부 충격이 발생하고 이걸 심리적인 부분을 제대로 통제 못할 때는 패닉으로 연결되면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조달하는 회사채 가상금리가 급등한다든가, 또는 이런 거 충격을 견디지 못한 자산 가격의 폭락 속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큰 금융기관이 파산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위험이 올해 2019년 경기에 좀 내재되어 있다. 꼭 불황이 온다, 불황이 왔다, 이건 아니고요. 그런 외부 충격에 약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9년에도)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이거에 대해서 자칫 잘못 대응하면 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왜? 2016, 17, 18 3년 연속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기관이 튼튼하고 연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서 외환보유고 수준도 사상 최대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어디 이런 것을 급격한 금리 인상이 발생해서 충격을 가한다라고 보면 모르지만 한국은행 정책금리는 불과 1.75%에 불과하고 앞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서 위기가 발생하냐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외부에서, 근데 어떤 위기가 올지를 몰라야 위기급의 충격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다라는 말은 그냥 선정적인 이야기로 보여지고요. 역시 유럽이죠. 첫 번째는 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닌데, 이제 유럽은 노딜 브렉시트를 비롯해서 유럽 쪽에서 정치적 불안정 이런 것들이 자칫 정부가 무너진다든가 또 유사 혁명의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중국이 정부 당국이 아직 시장도 개방 안 하고 더 나가서 유동성도 충분히 공급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기업의 부채가 너무 과하거든요. 부채가 또 증가하는 속도도 가파르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예를 들어 수출이 잘 안 된다거나, 그렇죠, 중국산 제품의 판로가 갑자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저는 잘 해결까지는 안 되더라도 급격한 그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좀 없다 보여지지만 정말 판로가 하루아침에 막힌다든가, 그래서 기업들의 도산이 막 발생하면서 은행까지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관련해서 정부 당국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 또 그런 징후가 보일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를 우리 중국에 관해서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는 미 연준이 작년에 이렇게 큰 사고를, 특히 6월에 한 해 금리 3번 올리겠다 그러는 걸 4번으로 바꿨고, 9월에는 또 중립금리까지 많이 남았어요 이러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고, 12월에는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어디 보면 굉장히 매파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이 결과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2019년에는 금리 인상 없어 지금 거의 그렇게 예상하거나 오히려 혹은 일부는 올해 금리 인하 있다고 보는데, 만약 이 예상은 없고 금리를 여기서 또 공격적으로 인상하면 정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죠. 첫 번째로 가장 큰 희망은 작년에 한국 정부가 너무 긴축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통합재정수지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아무튼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해서 아직 결산 안 나왔으니까, 결산은 이제 6월, 5월에 나오는데 대략 제가 계산해 보면 한 35조 이상 흑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1,800조 그 정도 된다고 보면 거의 GDP 2% 가까운 흑자예요.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요, 안 쓰고 꿍쳐놨다라는 것, 또는 안 쓰고 자기 빚을 채권 바이백으로 갚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이에요. 이렇게까지 잘못했는데도 2018년 성장률이 2.7, 2.8이 나온 건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세 쪽에서 재정 지출의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면 2018년에 재정 긴축으로 낮췄던 성장률을 2019년에는 거꾸로 재정 지출의 확대로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두 번째,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 물론 뭐 이제 그 사우디, 이란, 이라크 등등 산유국 경기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박 수출이라든가 해외 건설 쪽에서 수주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대신 인플레이션 압력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소멸되는 가운데 미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될 명분은 없어지고 세 번째, 물가가 안정되면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잖아요. 그건 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악재만 있는 시장은 아니다. 다만 2017년에 그 좋았던 기세를 18년 두 가지 외부 충격, 무역 분쟁,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충격이 왔는데 우리 내부에서 전혀 대응을 못했던 거에 비하면 2019년은 외부 충격은 계속될지 모르지만 대신 내부의 대응 여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시장이란 예측 불가능한 곳이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처럼 증권사에서 자산 가격 전망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잘 맞추고 싶지만 그 잘 맞추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시장에 대해서 저희는 하나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주식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제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관적인 편향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저희들조차 비관적일 때는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